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의 사람들이 왜 굶주리고 있을까요? 중국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GDP 5% 성장, 무역 흑자 사상 최대, 세계 유위 경제 대국. 숫자만 보면 중국은 지금 이 시대 최고의 성공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나라의 청년들이 왜 취직을 포기하고 방 안에 드러눕고 있을까요? 잘 나가는 나라의 노인들이 왜 정부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을까요? 세계 최대의 무역 흑자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왜 일주일에 40개씩 은행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혹시 숫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바로 이 멀쩡해 보이는 나라의 내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장률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4억 명의 삶이 어떻게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지.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외쳤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구호였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진짜로 공동이 되어버린 것은 부유가 아니라 파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중국 경제 뉴스를 예전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GDP 성장률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 그리고 그 숫자가 한국 경제, 우리 일상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까지.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동부유의 나라가 어떻게 공동파산으로 향하게 됐는지, 그 무너지는 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2026년 초 베이징의 한 정부청사 앞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머리카 하얗게 센 노인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젊은 대학생도 노동조합원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나라를 위해 일하고 이제는 연금으로 살아가야 할 노인들이었죠. 그들이 들고 있던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를 굶겨 죽일 셈이냐. 같은 시각 충칭의 한 고층 빌딩 외벽에는 대형 레이저로 문구가 투사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새겨진 그 글자들은 단 몇 분 만에 당국에 의해 지워졌지만 이미 수만 명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퍼뜨린 뒤였습니다. 공산당은 물러가라. 1989년 천안문 이후 중국 땅에서 이런 구호가 공개적으로 등장한 건 3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중국 관영 언론은 이 사건들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중국 경제, 목표 성장률 5% 달성 순항 중.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면 노인들이 왜 거리로 나왔을까요? 성장률 5%의 나라에서 왜 사람들은 배를 굶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 장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화장발 성장의 민낯입니다. GDP 5% 성장, 이 숫자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돈을 쓰고 거리에 활기가 넘치는 풍경? 맞습니다. 정상적인 5% 성장이라면 그래야 하죠. 그런데 중국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GDP는 5%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은 0%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잠깐, 이게 왜 이상한 걸까요?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들이 돈을 더 쓰고 수요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경제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성장하면서도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마치 밥을 잔뜩 먹었다는데 몸무게가 줄었다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비밀은 이겁니다. 중국 정부는 5% 성장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도로, 댐, 공항,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고속철까지 정부가 직접 돈을 집어넣어 수치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14억 인민의 지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 기업들은 물건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깎았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했는데 물가는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부가 만든 성장입니다. 숫자 노름입니다. 인민의 실제 삶과는 전혀 무관한 통계였습니다. 그렇다면 14억의 지갑이 닫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검소해서가 아닙니다. 못 쓰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쓰면 안 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드리겠습니다. 2024년 중국의 무역 흑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수출 강국의 저력을 보여준다고. 그런데 그 흑자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역 흑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 두 번째는 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것.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좋은 흑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첫 번째죠. 그런데 중국의 흑자는 두 번째였습니다. 수입이 급감한 겁니다. 왜 수입이 줄었을까요? 수입이 줄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합니다. 안에서 사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14억 인민이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음식점은 손님이 줄었고 쇼핑몰은 썰렁해졌으며 자동차 판매량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중국 매장 문을 닫기 시작했고 스타벅스는 중국 사업부 매각을 검토했습니다. 잘 팔려야 할 것들이 팔리지 않는 나라. 그게 지금의 중국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불황형 흑자라고 부릅니다. 잘 벌어서 남는 게 아니라 아파서 못 먹어 지출이 줄어든 흑자입니다. 환자가 식욕이 없어서 밥값이 절약된 것을 두고 생활비가 줄었다며 좋아하는 꼴과 같습니다. 병든 경제의 신호, 소비 절벽, 이게 만들어내는 더 무서운 악순환이 다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면 기업은 가격을 내립니다. 가격이 내리면 사람들은 더 기다립니다. 내일 사면 더 싸지 않을까? 이 한 문장이 어떻게 14억 명을 동시에 얼어붙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사면 더 싸다. 이 짧은 문장이 경제를 죽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자는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는 것보다 한 달 후에 사는 게 이득이니 기다리자. 그러면 수요가 줄고 기업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가격을 더 내립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또 기다립니다. 더 떨어지겠지. 이 악순환은 스스로를 먹어치우며 거대해집니다. 중국에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30% 넘게 떨어졌고 전기차는 반값 세일을 해도 재고가 쌓입니다. 아파트는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수년째 미분양 상태입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팔아도 남는 게 없으니 직원을 줄입니다. 직원이 줄면 실업자가 늘고 실업자는 소비를 더 줄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더 어려워집니다.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은 폐업 신고를 하루에도 수천 건씩 냅니다. 공장 가동률은 급락하고 젊은이들은 갈 곳을 잃어갑니다. 14억이 동시에 멈춰버린 경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을 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이었고 중국은 14억입니다. 규모가 다르고 파장이 다릅니다. 이 공포는 단순히 소비 위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금융 시스템으로 번집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돈을 잃으면 그 돈이 묶여있던 곳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은행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매주 40개씩요. 다음에서 중국 금융 시스템의 균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00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경 5천조 원입니다. 중국의 GDP는 300%가 넘는 규모. 이것이 지금 중국 경제가 짊어지고 있는 총 부채의 규모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모두 합산한 수치입니다. 이 빚이 어떻게 쌓였을까요? 중국 정부는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대출을 풀었습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은행이 대출해줬고 지방 정부가 사업을 벌이면 국채은행이 돈을 댔습니다.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 개인들도 무리해서 집을 샀습니다. 30년간 고속 성장을 하면서 중국은 빚으로 성장을 사온 겁니다. 그 고리가 이제 끊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중소은행들입니다. 2023년부터 중국에서 은행이 사라지는 속도를 아십니까? 일주일에 평균 40개입니다. 허난성의 한 농촌은행이 인출을 중단하자 예금주들이 달려와 돈을 찾으려다 경찰에 막혔습니다. 예금주들의 통장에는 빨간 코드가 찍혀 ATM에서는 아무것도 인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중국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람들, 뱅크런, 예금 동결, 그리고 절망. 이것이 8경원의 빚이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거대한 폭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중국인들이 전 재산의 70에서 80%를 쏟아부은 그곳.
지금 그 건물들이 공사도 못한 채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인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결혼의 조건이고 노후의 전부이며 가문의 자산입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평균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대동맥이었습니다. 그 대동맥이 잘렸습니다. 헝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사. 2021년 파산 위기로 전 세계를 흔들었던 기업. 부채 규모만 33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헝다가 남긴 유산은 전국 수백 군데의 공사가 멈춘 아파트들, 이른바 란웨이로우, 즉 썩은 건물입니다. 헝다 다음은 컨트리 가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커까지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완커는 국유 기업에 준하는 대형 개발사입니다. 국가가 뒤를 봐주던 기업조차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는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수백만 채에 달합니다. 그 안에는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까지 치렀지만 입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양 대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집은 철근만 뼈대를 드러낸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 재산이 문자 그대로 녹슬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인민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일부는 모기지 납부를 집단으로 거부하는 운동에 나섰습니다. 집도 못 받는데 왜 대출을 갚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국가 대동맥을 절단당한 나라의 현실입니다.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통장도 위태롭다면 미래를 향해 달릴 이유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중국의 청년 세대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탕핑, 바이란, 그리고 란웨이와 중국의 20대에게 새로운 단어 3가지가 생겼습니다. 탕핑, 드러눕다는 뜻입니다. 경쟁을 포기하고 최소한으로 살겠다는 선언. 바이란, 썩도록 내버려 두다는 뜻입니다. 탕핑보다 더 나아가 아예 포기하겠다는 태도. 란웨이와, 썩은 건물처럼 완성되지 못한 아이라는 뜻입니다. 30대가 넘어서도 부모에게 얹혀 사는 청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단어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2024년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공식 발표만으로도 18%를 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충격적인 수치가 계속 나오자 아예 통계 발표를 중단했다가 산적 방식을 바꿔 재개했습니다. 실제로는 40%에 육박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있어도 임금이 너무 낮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엄두도 못 낼 수준이고 결혼은 사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안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중국의 출생률은 이미 역대 최저를 기록 중이고 인구는 줄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던 나라가 이제는 인구 절벽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래의 노동력, 미래의 소비자, 미래의 납세자,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줄어드는 겁니다. 이건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시진핑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밥그릇보다 우선시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데 시진핑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국방비를 올렸습니다. 2024년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속도로 군비를 늘린 겁니다. 소비를 살리는 직접 현금 지원에는 소극적이면서 군함 건조와 미사일 개발에는 돈을 쏟아붓습니다. 왜일까요? 시진핑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외부의 적이 있어야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 대만, 미국, 서방.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면 인민은 허리띠를 둘러맬 명분이 생긴다. 경제가 어려운 건 적 때문이다. 우리가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통제는 더 강화됐습니다. 인터넷 검열, 빅데이터 감시, 소셜미디어 규제, 불만을 표출할 공간이 사라집니다. 말씀드린 충칭의 레이저 시위가 단 몇 분 만에 지워진 것처럼 모든 저항의 싹은 신속하게 잘립니다. 이것이 시진핑의 선택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통제를 풀 것이냐, 아니면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를 희생할 것이냐.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공동 부유를 외쳤던 구호는 이렇게 결말을 향합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해 함께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정권. 부유함을 위해 통제가 필요하다더니 이제는 통제를 위해 부유함을 포기시키는 정권. 공동 부유의 역설이자 종착역, 공동 파산입니다.
이 영상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